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미래 순서 사회를 맡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주도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일자리, 대학 진학, 결혼,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지방에 살던 많은 이들이 수도권 또는 대도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예고된 재앙 지방 소멸,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지방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방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강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원 지사님께서 제주 인구정책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지방소멸 시대,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제주의 대응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간의 인구 이동에 의해서 생긴 불균형의 결과이고요. 저출생, 고령화는 인구 현상에 따른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빠르게 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2050년 세계 인구 10명 중에 7명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시 인구 비율은 2018년 81.5%에서 2050년 86.2%로 증가가 전망입니다. 즉, 도시로의 집중 현상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런 시대에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는 화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서 예상하기로는 2040년이면 일본의 지방도시 절반 이상이 소멸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산업화 시대의 결과로 나온 지방소멸, 저출생과 고령화의 문제는 산업화 시대의 접근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핵심, 저희들의 요소는 지방에서의 삶의 질과 지방 나름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삶의 질이 확보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지방들만이 지방 도시로서 존속해 나갈 것이다. 대표적인 예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했던 예로서 비와 커피의 도시였던 시애틀, 이 속에서 기업 혁신 문화가 창조되면서 스타벅스를 비롯한 많은 혁신 기업들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워싱턴주의 포틀랜드라는 도시는 과거에 산업지대가 쇠퇴한 가운데 말씀드리자면 히피들의 문화가 꽃피우는 다양하고 천천히 활동하는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 도시로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포틀랜드에는 나이키 본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듯 라이프 스타일 도시
또는 창조 도시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되고 있는 이러한 산업화와는 전혀 다른 요소를 갖춘 지방 도시들이 오히려 인구를 끌어들이고 기업을 끌어들이고 전 세계에 관심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제주도도 이러한 모델에서 많은 참고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변화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라이프 스타일 도시로 가기 위해서 제주만의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개략적인 모습이라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지방 소멸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2040년에 절반이 넘는 지방 도시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도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6곳이 소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서 인구와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도시를 도시답게, 그리고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는 청년과 여성과 노인, 이 세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제주의 인구는 사실 한 1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날 때는 한 해에 15,000명까지 늘어났고요. 지금은 증가 추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재도 한 5,000명 가량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인구가 늘어났느냐? 많은 인구들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주의 주축은 60대, 그리고 놀랍게도 30대였습니다. 30대들이 이주한 이유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그리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빡빡한 도시 생활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 이민족들이 제주를 찾아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그리고 청정 환경 생태 보존에 대한 욕구, 삶의 질과 다양한 문화적 기회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고 제주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제주는 워낙 어르신들도 장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의 도민들에 대한 정책은 청년, 여성, 어르신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 여성, 어르신 이렇게 하니까 중장년 또는 경제활동 인구층은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되지 않은 어린이와 학생들은 역시 당연히 여기에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어쩌면 청년, 여성, 어르신의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모든 계층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의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 정책은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제주,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의 확대를 통해서 인구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매력적인 여성 친화 도시, 청년을 타겟으로 해서는 청년과 일자리가 넘치는 제주, 고령 친화 정책으로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고령 친화 도시 제주를 저희들이 목표로 내세우고 이에 따른 정책적인 세부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방 소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화두를 제시했던 마스다는 지방 도시의 소멸의 지표를 젊은 여성들의 유출에서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 그 지역 사회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2030 청년 여성은 일이 있고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고 일과 생활과 양육 등 멀티태스크가 가능하고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보수적이지 않은 문화,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수요가 있고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결국 우리 지방 소멸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실천하는 몇 가지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 도청에 성평등 정책관이라는 여성 그리고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즉 이게 여성과 남성 또는 여러 가지 성적인 이런 여건에 따라서 정책적인 면들이 어떤 효과, 어떤 여건에 따른 특성을 갖춰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도록 해나가고 있고요. 여성 친화 도시 팀을 꾸려서 우리 여성 단체들 그리고 실제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모아진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시범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실천의 결과로 2011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매번 새롭게 갱신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 속에서 여성 특히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1인 가구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빈집 침입 알림장치, 창문에 대한 알림장치, 또 휴대용 위급상황 알림장치 등 1인 가구 안심 3종 세트를 이미 도입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제안과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심 귀가 지역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세프티드라고 하죠.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가로등, 담벽, 창문 이런 디자인들을 우리 지역들에 도입하면서 우리 특히 젊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통행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제주도 전 지역이 그러진 못하고요. 이게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범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순으름 육아 나눔터 그리고 순으름 돌봄 공동체라는 공동육아 및 어린이집에 맡기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동놀이 그리고 공동육아의 시설과 그에 따른 우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델들을 우리 제주에서 시범사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으름 육아 나눔터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주민센터 또는 경로당 이런 부분 공간들과 연결돼서 이에 따른 우리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배치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는 곳인데요. 10개소에서 시작해서 43개소로 확대하고 있고 공동 육아를 하는 동아리들에게는 저희들이 운영비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2016년 18기 팀으로 시작해서 현재 62개 팀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모범 사례로 확산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고요. 그 다음 우리 청년에 맞춘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청년은 결국 자기 진로, 그리고 자기 평생의 가족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주도적인 진로 모색과 활동, 그리고 직업, 이것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진로를 모색하면서 그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자기의 진로 및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이자 청년들이 몰려들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선거 공약의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제 공약입니다. 1호, 2호, 3호가 전부 청년 일자리 공약이었는데요.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 만개 창출, 물론 이 공공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민간 대기업 일자리가 약하기 때문에 공공이 선도를 하고 있고, 2호 공약은 제주 더 큰 네일센터라는 이 센터가 설립이 돼서 이번 9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선취업해서 2년 동안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인턴 및 창업 프로그램을 직접 본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15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선취업 후 훈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취업과 창업으로 이 센터와 청년 본인이, 그리고 청년 동아리 네트워크가 함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제주에서 올해 9월 달에 만들어서 이제 100명이 1기로 양성돼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와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청년들이 취업 정보도 약하고 어디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약하고 또 이런 것들을 모두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에서 사실은 조금 해보다가 좌절하고, 그러면서 점점 무력감 속에서 청년들이 자신감을 잃어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와 멘토와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그리고 구직하는 기업들과 또 창업 또는 젊은 청년 인재들을 원하는 여러 혁신을 요구하는 기존 산업의 분야들을 이게 연결돼서 체계적으로 2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라는 그런 센터인데 저희가 반드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호는 청년 수당 및 5배속 청년 통장인데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근속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오래 다닐 희망이 없으니까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서 소위 일자리 어긋남이라고 그러죠. 미스매칭이 제주도도 아주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그때그때의 급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5배속 청년이 자기가 일하면서 10만 원을 적립을 하면 50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기업에서 15만 원, 지방에서 25만 원. 그러면 5년 근속을 해야 곱하기 5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근속이 늘어날수록 유리한 이런 제도를 만들므로써 처음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아직 그 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된 이런 청년 단계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맞춤형 그 공제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제주도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세 가지 특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청년들이 진로 모색, 그리고 취업했을 때 목돈 마련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 밖에도 신혼부부나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제주에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주는 제주의 청정자연을 살린 1차 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 사관학교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청년 농업 기업들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500명을 배출해서 제주의 신선, 이 청정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들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 잠깐만요. 앞에 거요. 제주에 이전에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오플 같은 이런 기업들, 또 대규모 리조트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기업들과 연결해서 맞춤형 인재 양성 코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마지막 계층으로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있겠습니다만은 3년 전에 우리 제주 대중교통을 개편을 하고 제주에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서 택시, 렌트카 쓰는데 버스를 개편을 하면서 70세 이상은 전면 버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도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택시에 대한 행복 택시를 연결해서 한 달에 4번 택시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쿠폰을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 어르신들이 4명이 모이면 16번을 5일장을 간다든지 영화 보러 간다든지 문화 프로그램에 간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의 나들이와 이동 편의를 위한 이러한 복지 정책들은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넘겨주시죠. 해서 저희들이 지역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불편해지면 요양원 내지는 요양병원으로 가죠. 그러다 보면 어른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 돌보거나 아니면 시설로 입소하거나 이 양극단밖에 없기 때문에 어르신은 어르신들대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런 인권이 박탈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국가적으로는 전부 요양원,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지역, 자기가 살던 집에서 방문 서비스, 그리고 여러 기관들로부터의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들을 앉아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지역 통합 돌봄 체계고요. 이게 정립된 아마 영어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체 어르신 복지 시스템이 커뮤니티 케어로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가 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우리 복지부서, 복지관, 그리고 민간 요양원 이런 데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각자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와 통합적인 제공을 받고 있는 게 너무나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데이터를 통합하자. 그러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데이터, 반찬에 대한 데이터,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 다음 문화 프로그램, 그 다음 정부에서 나오는 급여를 받는 여러 복지 급여에 대한 지급과 지출,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데이터를 통합해서 한편으로는 복지 전달 체계에 따른 비효율을 막고 낭비를 막고, 또 한편으로는 복지 수요의 대상자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맞춤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데이터 통합이라는 면에서 제주도가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보니 결국 자랑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자랑하러 왔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했다고 봐주시고, 현재 지방 도시의 소멸, 지방 소멸,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들에서 제주도는 이러한 인식, 즉 모든 계층, 특히 청년, 여성, 노인에 대한 삶의 질과 그리고 삶의 질의 확보에 기초해서 살고 싶은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을 통해서 저희는 개성을 갖춘 지방들이 앞으로의 생존 전략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삶의 질과 정말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지방끼리 서로 교류와 서로 협력을 높여나가면서 지방에도 사람들이 거꾸로 자기의 취향 따라, 자기의 여건 따라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에 제주도가 나름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훈입니다. 제가 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위원장의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교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마침 잘된 게 지금 원희룡 지사님께서 제주도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좀 쉽게 이렇게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 지사님은 주로 제주도의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왜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 정부가 저런 정책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아마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사회, 그다음에 인구 감소, 이에 대해서 국가와 지역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하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의 기대 수명은 81.8세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저출산 고령사회, 그다음에 인구 감소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항상 우리가 일본을 얘기할 때 빨리 늙어가는 사회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오는데 한 2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 18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일본이 한 11년 정도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우리는 한 9년 만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던 늘어난 국민소득의 비례 정도를 비교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령사회가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부정적 이미지라든지 또는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오늘 이 큰 세미나의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세미나에 연사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얼만큼 지금 출생률이 낮은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지금 2005년도에 1.08명이었고 2017년도에 1.05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합계 출산율 1이 무너져서 지금 0.97명 정도가 2017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대개 보시면 도시 지역이 농촌을 포함한 지역보다 지금 출생률이 낮다 하는 도표를 보여주고요. 자, 우리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출생률을 보여주시면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 보시면 전부 농촌 지역의 군입니다. 출생률이 낮은 지역을 보시면 대개는 다 대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자연 증가율은 농촌 지역이 높을 수 있는데 사회 이동이 심해서 농촌은 계속 인구가 내려가고 도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인구댐을 어떻게 형성해서 인구의 이동을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광역이 지금 17개가 있고요. 우리 기초가 226개, 그다음에 제주도 2개, 행정시라고 하는 게 2개, 총 228개인데 유형별로 보여주는 고령화율 진화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 거는 이미 2015년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넘었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이미 농촌 지역은 거의 40%가 넘는 수준의 고령화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고령자라 보시면 되겠고요. 우스갯소리로 지금도 농촌 지역에 가셔서 청년회장을 하시려고 그러면 청년회장 나이가 70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다. 자, 그러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226개 중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93개고요. 고령사에 진입한 게 61개, 고령화 사회 중에 62개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고령화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의 넓이와 고령화 인구수를 보면 지금 이게 지금 2015년 기준인데요. 인구 5만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2%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농촌의 인구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유. 이게 이런 현상이 한 2030년도가 되면 더 심화돼서 실제 거주하는 인구는 3.4%에 머물지만 한 30% 이상의 지방 정부가 인구 5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거 20년, 30년 데이터인데요. 5만도 안 되는 게 32%고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도시적으로의 인구 쏠림, 그다음에 이 군의 인구 과소, 고령화 문제로 행정적 어려움 및 주민복리가 굉장히 위협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원지사님께서 고령 소멸지수, 위험지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65세 고령자를 분모로 두고 그다음에 20세부터 39세까지의 우리 가임 여성의 비율을 우리가 지방 소멸지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0점 이하가 안 되면 우리가 소멸 고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지역에 보시면 1인당 공무원 주민수는 36명인데 평균이 194명인 지역하고 위험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음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재정자료도 14에서 2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소멸 위험지구의 지방자치단체가 40개, 주의 단계가 77개니까 거의 지방정부의 한 절반 이상이 빨간 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장래 인구 추계한 거를 보면 2030년도에 5,200만, 2045년 되면 4천만, 1,000만 명 이상이 줄어갈 거다. 현재 추세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문제가 될 거냐? 우선 인구 감소에 대처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예를 들면 경제의 영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노동 투입량이 감소된다든지 저축과 투자의 감소, 소비의 우측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 특히 농산어촌주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과연 존립이 가능할런지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더욱더 우리 고령화 할 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이 거의 50%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이 14.6%라고 본다면 고령자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제도를 보시면 현역 세대가 은퇴 세대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부가 방식이죠.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18명의 고령자를 모셨다면 2030년대는 35.7명, 2060년대가 되면 거의 1대1 대응, 한 사람의 청년이 한 사람의 고령자를 모셔야 되는 그런 노용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를 연상하고 짠 사회보장제도가 이제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기 때문에 사회보장률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고령사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리어 프리 무자영의 시설이 뭐 예를 들면 도로, 주택, 시설 등등에 다 갖춰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장기 요양의 말씀은 오른자님도 계셨지만은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고 후기 고령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장기 요양 환자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거주지 노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거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저는 가장 소중한 게 저는 세대 간에 또는 계층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미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다양한 계층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부담은 증가하는데 사회보장에 대한 혜택은 줄어야 된다는 이런 저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합의를 이뤄야 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결혼과 하게 되면 자녀의 주택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우리 도덕적 의무를 다 안고 있는 세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특히 고령자에 대한 정신적 또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과연 그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이 빨리빨리 문화가 가능할런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성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고령자, 장애인,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등의 총 마련하는 게 사회보장제도인데 저는 장수 사례 쪽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 검토하는 과정에 저는 꼭 고부담 저수급의 원칙이 확립이 돼야 되고 저는 이 고부담 저수급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로 얘가 이제 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공공 서비스와 타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냐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일 가정의 양립 방안과 보육의 중요성. 이제는 거의 사회나 국가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세대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노인 단독 가구가 23%, 그다음에 노인 부부 가구가 44.5%. 그러니까 3세대가 이렇게 거주하는 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확대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특히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가치관 교류가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장수 사회와 질병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혹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약에 지병으로 고생을 한다면 오래 사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건강한 노후를 맞아야 되는데 이 건강한 노후를 맞기 위한 보건복지 시스템에 관련된 거, 근데 후기 고령자 의료 웰당에 대한 준비,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웰당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고귀한 생활 맞출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고령자가 되면 되게 이제 자기 방임이라든지 사회로 고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외로움을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특히 WHO 역시 고령자의 사회 참여, 고령자의 소통과 정보, 고령자에 대한 존중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울러서 고령자의 생활 주택도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는 휠체어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도 그 저상 버스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도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버스를 타시면 타는 문 닫으면 우리는 바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만 고령사회가 더 오래되면 다 착석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요. 또 차가 정지해야 일어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차가 정지하기도 전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이 문화도 저는 상당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지금처럼 계속 줄어간다고 예상한다면 저는 우리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세 가지의 기본적 우리 사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국적법이고 하나가 이민법이고 하나가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적법은 우리는 현재는 부부가 한국인 사이에서 난 아이가 한국인입니다. 우리 속인주의라고 하는데요. 향후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속주의주의에 대한 논의도 한번 시작할 단계에 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실 텐데 우리나라가 비교적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기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민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인데 그 이민법도 조금 외국인들 들어와서 살기 좀 쉽게, 보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영주권도 좀 받기 쉬운 뭐 이런 나라로 만들면 어떻겠냐. 우리가 그동안 단일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자부심 있게 해왔는데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오랫동안의 유교적 전통하에서 합법적 혼인에 의한 자녀만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대접받는다고 할까요? 뭐 이런 문화인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혼외자에 대한 양육이라든지 또는 입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를 중앙 정부도 해야 되고 또는 지방 정부도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집행은 아마 지방 정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방 분권형 지방 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9세기 말에 잠시 집권을 통해서 국가 형성을 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는 국가도 지금은 다 지금 분권화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 분권화에 대한 현장에서 실험은 아까 원희룡 지사님께서 매번 강조했듯이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효과가 크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중앙집권 시스템을 분권 체제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데 실제 집행 단계에 가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중앙집권 시스템에 이게 픽스가 돼 있어가지고요. 이 시스템 하나 바꾸는 일이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합의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자치분권위원회는 그동안 한 33개 과제, 136개의 세부 과제를 만들어서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좀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방분권 체제를 만든다는 얘기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지금 농촌 지역도 보시면은요, 특히 인구가 주는 게 리 단위가 급격하게 주는 것 같아요. 면 단위는 조금 난 것 같아서 저는 압축 도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너무 분산돼서 거주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제공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면 단위로 보건소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또는 중요 시설들을 이렇게 집적해주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동안 행정 체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남북도 시대가 1896년에 만들어지는데 일본 사람들의 자문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통제하기 쉽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광역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95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들을 보다 더 광역으로 키워서 지역적 대응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광역시형 시도들이 이렇게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겨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대본의 데이터를 보시면 한 70여 개의 군 지역이 인구가 지금 급격히 줄거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간의 연계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심도 깊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농산어촌주기 인구에 대한 지방 소멸이 이제 걱정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회보장비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될 거다. 특히 후기 고령자 증가를 위한 장기요양 시설 및 거주지 노화의 시설이 수요가 극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를 위한 거주지 노화, 즉 에이징 인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연세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그다음에 운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원지사님이 말한 커뮤니티 케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간략하게 가면 우선 세대 간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에 대한 우선 가치관을 좀 이렇게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에 적합한 사회보장 체제. 그러니까 부담은 좀 늘어나더라도 혜택은 좀 줄여가는 고부담 저혜택 수준에 대한 보장 체제 구축. 그다음에 지방이 주체가 돼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분권 체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들으시면 이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아마 중앙부처 전 부처가 나서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 전담 부서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중앙부처 내에서 그 기능을 좀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제 말씀을 마치고 경청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대 총장 모시고 알차고 쓸모있는 유능한 농업인재 양성에 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 총장님 강연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허태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알차고 쓸모있는 농촌 공동화 현상 속에서 농촌에서 젊음을 불살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읍면 중에서 17개 읍면이 출생 신고가 제로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28개 지자체 중에서 89개 지자체가 30년 이내면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년간 5,111명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지금 1회 졸업생들이 42살 정도 되고요. 평균 연령이 32세 때는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없다고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담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지금 무럭무럭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전혀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다들 걱정들 하고 계시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2027년도가 되면 5,193만 명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4천만이 안 되는 시기가 2067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가 어떤 해냐면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는 당분간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가 이게 S자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울기가 급변하는 최근이 가장 인구의 구조가 급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고령 인구는 2017년 700만 명에서 2025년이 되면 1,00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1,900만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이들이 아까 우리 김순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4명이 1명 정도의 노인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1명이 1대1로 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고령 인구 구성비가 14% 정도에서 2051년이 되면 40%를 초과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그 농업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더욱 더 심각합니다.
양적으로 보면은 1995년도에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농업 인구가 2026년이 되면은 200만 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양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약 231만 명 정도의 농업 인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질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X자 곡선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질적으로 보면은 고령화 인구 비율이 1995년도에 16%였던 것이 이제 50%에 육박하게 되는, 그러니까 양적으로 줄어들고 질적으로도 악화되는 그런 구조를 거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가 인구가 2018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231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농가의 44.5%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0세 미만 농가 인구는 39만 명으로 전체의 17%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구 수로 따지면은 아버님이 가구 경영주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후계농이라든지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같이 겸업을 하는 친구들은 포함이 안 되겠죠. 가구주로 따져보면은 지금 40세 미만 가구주가 8천 가구밖에 안 됩니다. 8천 가구가 안 되는 거죠. 만 가구가 안 되는 것이 이미 만 가구가 안 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대 경영주들이 급속하게 농촌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원인용 지사님이나 우리 김순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지역이 지금 마스다가 얘기했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나눈 값이 소멸지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0.2가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게 거의 30년 이내에 없어질 시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1위가 이게 어성군입니다. 어성군이고 군이 합천, 이 합천이 저희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남해, 고흥, 백두대간을 통해서 소백산맥으로 이루어지는 이쪽이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 중에는 한 해에 출생 신고가 한 명도 안 된 읍면이 17개나 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자체가 2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9개가 30년 이내에 소멸 위험에 있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들 통계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만은 농촌 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저는 농업적 관점, 농촌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정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농 인구가 몇 명이냐, 기촌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농 인구에 초점을 뒀습니다. 뭐니 해도 농촌에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그 농업 분야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농촌 인구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2만 명 정도의 기농 인구들이 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기농기촌 종합계획을 17년도부터 마련해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들을 보면은 1만 명의 가구를 육성하겠다. 창업 젊은 2030 세대 1만 명을 육성하겠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전국에 있는 농가대학에서 농가대학을 졸업하고 기농을 하는 경우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통계로 103명이 농촌으로 갔습니다. 그는 우리 학교를 제외한 겁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졸업을 하면은 550명이 매년 졸업을 합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농가대학 졸업생들이 농촌에 기농을 해서 농업을 터전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수가 103명밖에 안 되는데
한국농수산대학에서 550명이 나갑니다. 전국에 있는 농가대학 다 합쳐도 5배 이상을 한국농수산대학교 한 군데에서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농을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3년차까지입니다. 주로 기농을 했다가 다시 탈농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2년차, 3년차입니다. 어려운 거죠. 그 농촌에서 농촌 사회하고 접목하는 거와 그다음에 또 소득을 농업 소득으로서는 또는 6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지금 5,111명이 졸업했는데 평균 소득이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 차가 되는 젊은이들이 기농을 하게 되면 9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매출액이 아니고 소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놓고 보면은 정부에서도 적어도 한농대 수준 졸업생들이 기촌하게 되면은 5년 내에 한 90% 정도 농가 평균 소득의 90% 정도를 달성을 하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좀 추진하고 있는 기농 종합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의 농가 소득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최근 들에 쌀값이 좀 높아져 가지고 약 한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이 속에는 물론 직불금,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또 6차 산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아서 얻는 소득이 아니고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존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개발하고 한다 그러면 농촌 관광이라든지 또한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소득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업과 다르게 그냥 쌀농사 지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생산자 주도의 농업에서 이제는 소비자 맞춤형 농업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농산물을 적기에 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갖춰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는 많이 생산하면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역설적으로 아까 원희룡 지사님도 오셨지만은 제주도 감귤을 80만 톤 생산하면은 소득액이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50만 톤을 생산하면은 역설적으로 가격에 역비례 해가지고 거의 8천억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개방화 돼 있고 또 정부가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소비자들이 필요한 농산물들을 생산물들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질적, 감성적 농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과거에 규모의 농업에서 이제는 친환경 식물 농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지방농업에서 토지, 노동, 자본, 고비용에 고정 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농업에서 이제는 융복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또 1차 산업 중에서 6차 산업 등을 통해서 소득 장안화가 된다 그러면 농업을 통한 기본적인 소득을 올리고 부가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과제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바이오 테크놀로지, 유전공학을 활용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원예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2단계에 도입까지 갔고요.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1단계에 가 있는 겁니다. 1단계로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격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 축사에 있는 가축의 상태를 알 수 있고 또 사료도 줄 수 있는 또 스마트폰으로 다 이게 급유도 할 수 있고 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 환경도 제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1단계가 있고요. 지금 축산업은 1단계에 와 있고 원예 산업은 지금 이 2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2단계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게 하면서 A라는 농가와 B라는 농가가 있다면 A라는 농가는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품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농가는 어떻게 시비를 했고 어떻게 수확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가 자동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축적되는 것을 과거에는 그게 농가들이 일일이 다 그걸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A라는 농가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자동적으로 알려주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하나의 재배 기법으로서 알려지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와주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단계가 이미 원예 산업은 도입이 됐고요. 축산업도 이제는 가축 질병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국에 가서는 농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힘들고 고되고 이거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농사나 짓지 다른 거 하다가 안 내면 농사나 짓지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냥 그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그저 먹고 살고 그런 산업으로서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런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힘들고 고된 일들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화된다 그러면은 산업 구조가 농업이 변할 것이다. 1단계에서 이미 농업 생산성은 30%가 증가됐습니다. 스마트 팜을 통해서 1단계를 완성한 시설 운해 같은 경우는 이미 생산성이 30%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해서 노동력을 줄이는 비율이 20%까지 증가가 된 겁니다. 이미 실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산업 구조로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간다 그러면은 더 진화될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소비자의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무조건 생산해놓고 가락동 도매시장에 밀어내고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경락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구조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농산물이 필요하니까 이런 가격에 지불할 것이다.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서 지금 제주도 감귤도 어떤 농가들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펀딩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어떤 시기에 어떤 당도에 제 12브릭스짜리 당도의 감귤을 어느 시기에 공급을 하겠다. 어느 가격에 이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농가들은 지금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이제는 출하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맞는 연계된 온 디맨드의 시장을 통해서 출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의 고용 형태도 이제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아이디어로서 승부하는 생산 시스템과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수요들이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대학교입니다. 지금 학생들인데요. 지금 97년도에 한국농산대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무대학입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등록금을 다 대줍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 무료입니다. 거기에다가 학식도 무료입니다. 교재도 무료입니다. 세 가지 걱정이 없는 대학이다 그럽니다. 등록금 걱정 없고 취업 걱정 없고 그 다음에 생활비 걱정 없는 그런 대학입니다. 대학교 3년 동안에 계속 모든 것들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샌드위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는 기초 이론을 가르치고 2학년 때는 현장에 선도 농가들 또 해외에 나가서 직접 1년 동안에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돌아와서 어떻게 창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어떤 정책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는 10년 후에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창업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까지 우리 수시전형으로 학생을 55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지금 올해가 또 어떤 해냐면은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교 입학생이 적은 해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역진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벚꽃이 피는 시기부터 이 대학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대학교는 계속 이렇게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원자 수도 2,27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수시전형 합격하면은 학교에 오는 비율이 95% 정도 됩니다. 다른 학교로 이중을 합격하더라도 95%가 저희 학교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선배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5,111명이 졸업했습니다. 이제 1회 졸업생이 42살입니다. 작년도에 도의원도 당선이 된 친구들도 있고 군의원도 당선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합장은 힘들더라고요. 조합장이 4명이 출마했는데 4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청년 가구 수가 8천 가구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이 5천 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550명씩 졸업하면은 10,0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도 농촌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90%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장, 군수, 농촌에서 지도자들은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는 차지할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다른 학교 출신들은 오지들 않아요, 농촌에. 근데 우리 학교 출신들은 85% 이상이 다 농촌에서 지금 거주를 합니다. 의무영농 16년 정도의 학교와 연계되어 있고 그걸 지나서라도 영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적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16년간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3년간 전문학사 가기 있고 또 1년 더 하면 학사기를 받습니다. 6년간 의무영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농업 직불금을 받으면 또 3년간 의무영농을 또 더 해야 됩니다. 또 군대를 안 갑니다. 3년간 산업기록용으로 되면 16년간 우리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는 4년간 졸업하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학교는 16년 동안 졸업생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소득을 보면은 약 한 일반 농업인들의 한 2.4배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의 1.4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농촌에서 성공하고 있다. 오히려 농촌 공도화 현상이 오히려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가면은 할 일거리들이 많다 하는 것이 우리 졸업생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친구는 경찰 공무원을 6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아르바이트로 농촌에서 예선을 도와주다가 우리 학교로 들어온 친구가 되겠습니다. 본초 비오라는 중국 어선을 보고 킹빈이라는 커피를 만드는 친구입니다. 킹빈이란 뭐냐면 여자들 많이 드시면 피부에 좋답니다. 비염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커피를 못 먹는 사람들, 임산부들, 또 병원에서 커피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타겟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졸업 현재도 2년밖에 안 됐어요. 1년 매출액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전북대학교에 기부를 한 친구입니다. 병원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창업을 해가지고 졸업생들 8명과 같이 작두콩을 가지고 킹빈이라는 커피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지금 커피 체인점들하고 고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제 SBS의 우리 학교를 소재로 한 농구상한학교의 드라마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애환과 그다음에 성공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강보람 학생입니다. 이 아파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인데 자기 동생도 지금 우리 학교 농어촌 비즈니스학과에 지금 입학을 전북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다니다가 법학과를 다니는 동생을 자퇴를 시키고 우리 학교로 데려와 가지고 현재 지금 강보람이라는 고구마를 생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중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에 대학원을 다니는데 하루는 인터넷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수업을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 고구마를 캐서 학교를 못 가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대학원장님이 그걸 왜 못하느냐고 그 다음날 보고 그 고구마를 중앙대학교 대학원부터 팔기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6억 원 내외에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 톨의 고구마도 시장으로 안 됩니다. 다 인터넷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4명의 우리 졸업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선 학생, 이 친구는 파주에서 송이뜰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안 밝혀요. 아마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노루궁뎅이를 해고 작년대부터 요거만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3남매를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부동산을 하다가 부동산을
그만두라 해가지고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 매달 봉급을 주면서 가족이 영농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이게 정미리 학생은 이게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도 다른 대학교에 다니다가 숨을 늦게 좀 들어온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70두면 소 한 마리에 소득이 200만 원은 순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매출 순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저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또 이누리 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IM 푸드라고. 이 친구는 장령에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고창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번에 6차 산업이 일본에서 태동됐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6차 산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해가지고 최우수상을 탔어요. 이 친구가 졸업생인데. 그래서 이 친구도 통용작물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하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경북에 있는 친구인데 박상봉 학생인데 풋풋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곤드레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매출액이 1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들이 5,111명이고 지금 또 매년 이제 550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이 1,000명으로 늘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에 10,000명의 청년 2030 세대를 만들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목표라 그러면 그거의 절반 50% 정도는 우리 한농대에서 배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교사도 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지금 전주로 이전을 했는데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농업에 비전을 갖고 뜻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머니투데이나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한농대 졸업생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영농을 하고 성공해 나가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들이 찾지 못한 게 좀 찾아주시고 저희들도 찾는 사례들을 적극 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모시고 서울시의 고민과 미래, 인구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변미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누분 이쁘시군요. 맡고 있는 보직이 미래연구센터장인데 이제 미래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앞으로의 우리 사회 앞에 여러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다음에 그 속도도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들에 대해서 정책이 사실은 변화가 조금 더 천천히 이루어지면 사회 전체이든 정책 영역이든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들이 너무나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에 준비 좀 해봐라. 이게 도대체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 그리고 서울이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라라고 하는 게 미래연구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고 실제로 그 가장 베이스에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지방 소멸의 시대 이제 인구와 관련한 얘기들인데 처음 제가 이제 발표 초청을 받았을 때 지방 소멸의 시대 서울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서울은 사실은 소멸할 단일도 애들 용어를 쓰면 단일의 걱정도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른 한편으로 보니 서울이 사실은 하나의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 안에는 1,000만의 인구가 살지만 이 안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고 자치구의 구청장들은 바깥에 나가면 외국에 나가면 다 본인들이 시장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25개 자치구가 있는 게 서울의 현황이라고 하면 서울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각각의 자치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구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측면과 그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사실은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은 한국 사회 전체와 그다음에 서울과의 관계 아니면 서울 내에서의 25개 자치구와의 서울과의 관계 그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 경기, 인천이 모든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혼합되어 나타나는 곳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기 인구와 지방 소멸의 시대에 서울이 갖고 있는 관점들, 그러니까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들, 그리고 서울이 사실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여기 같이 공유하면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이제 현황들을 알고서 2017년부터 그러니까 인구 TF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을 했었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한 정책들을 그러니까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사실은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그것에 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이제 2040년대 미리, 제 이름이 변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 태생적으로 미래학자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어떻게 바뀔지 좀 보자라는 것들이 이제 제가 도입부에 몇 가지 꼭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그러한 변화들의 서울의 인구 문제를, 수도권의 인구 문제를, 한국사의 인구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건 앞서 김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 92년에 정점을 찍고 92년에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 910만 명, 근데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긴 하죠. 그러니까 서울은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사의 수도로서의 분명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수도 자체는 그 자체의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타작은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인구 자체, 그렇다고 하면 총량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별로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2045년에 각 지역사회가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있는가의 문제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113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인구가 거의 경기도에 113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수도권 중심의 인구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2019년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세대 이후, 그러니까 20년, 3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데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심각성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정체를 한 만큼 위는 올라가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은 총량의 문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한 2040년, 45년 정도에 서울이 갖고 있는 인구의 총량이 한 1980년대쯤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1980년대 괜찮은데 그 정도의 어떤 그 복잡성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구 문제를 바라볼 때 첫 번째가 총량의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는 사실은 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구 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1000만이 900만을 주고 800만으로 주는 것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되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줄고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큰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고, 사실은 좁게는 생산의 주 소비층이라고 하는 40대 중후반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그러니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단들은 한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생산 인구이자 소비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집단이 줄어들 경우에 사실은 그 사회 자체가 이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서울이 그러니까 직면하는 문제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30만 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게 단지 반세기 만에 일어난 전체적인 이제 구조인데, 여기에 보시면 30세 이하의 연령이 거의 한 반세기 만에 반동강이 나는 이제 이런 급격한 인구 변화가 지금 이제 서울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이고, 더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일종의 그 인구 절벽의 핵심층으로서의 40대 중후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총량의 문제와 그 구조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인구 문제에서 보는 가장 그러니까 첫 번째 스탠 포인트라고 하면, 서울이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뭔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40대 중후반의 인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거의
90년대 여기서 보면 2010년대에서 30년 동안 20만 명 이상이 빠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 서울이 갖고 있는 이제 인구 문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가족 구조의 전면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보시면은 앞서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봄에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인구 추계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발표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본래 인구 추계라고 하는 것은 센서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를 계속 이제 에스티메이션해서 발표를 하는데 2010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했을 때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2035년쯤 되면 32%쯤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센서스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했더니, 그러니까 예측을 했더니 2019년에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이 32%입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혼자 사는 사람이 37%까지 등장하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한국 사회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게 거의 10년이 더 빠르게 그러니까 그 현상들이 다가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나 둘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인구의 70%를 차지하게 되는 세상이 2040년이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지금의 어떤 4인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혈연 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가족의 출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남자, 여자, 젊은 층이 많고 그다음에 고령층의 여성이 많고 중장년층의 남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제가 서울은 하나의 서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5개 자치구를 보면 관악구는 인구 전체에 혼자 사는 사람이 40%입니다. 그다음에 종로 중구도 30%이고 그다음에 요 광진구, 강남구 등이 있는데 관악구에 혼자 사는 사람은 그 40%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인데 주로 20,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청년 남성이라고 하면 종로구, 중구는 고령 연령층이 혼자 삽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의 특성을 보면 다른 성질의 것들이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그 지역 사회가 어떻게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사실은 이제 고령자, 앞서 김 선생님께서도 고령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고령자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남녀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우린 당연히 여자들이 오래 살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2040년에 앞으로 올 세상 별로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고령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령자들과는 다른 성격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때 나타나는 남녀의 불균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건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가임 여성의 문제는 이제 결국 이게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 거의 그러니까 100만 이상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이제 한 축이라고 하면 다른 이제 마지막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50대 젊은이, 그다음에 60대 가구주입니다. 사실은 이건 중위 연령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의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체 만약에 1000만이라고 하면 딱 중간. 그러니까 501번째 사람 이걸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지금 40세쯤 됩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52세가 중위 연령이 됩니다. 전 인구의 반 이상이 50대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50대 젊은이라는 게 당연한 말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 이 사회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게 주거의 문제, 주택의 문제, 도로의 문제, 그다음에 복지의 문제, 아니면 환경의 문제 이런 게 다 결부되어서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더욱이 사실은 이제 초고령 연령 가구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된다. 오케이. 고령의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 이미 내년이 되면 우리가 고령 사회로 진입할 텐데 특히나 초고령 75세 이상 가구주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서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사실은 이렇게 25개의 자치구가 갖고 있는 상이한 문제들, 거의 이제 예를 들어 고령자 비중에서도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고, 각 중위 연령에서도 거의 그러니까 7, 8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각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는 상이한 문제들을 사실 자치구 차원에서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어떤 서울시 전체가 그러니까 일종의 오가나이즈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시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 인구 문제는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시각들이 지금까지 팽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산하 제한이라든지 수도권 인구 억제라든지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정책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에 사는 그러니까 국민들 혹은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그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잘 그러니까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성장 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파이는 커지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비욘드 GDP,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선 사회에서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질적 성장들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이 뭐일 건가, 무엇인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인구 문제의 어떤 일정 정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실 앞서 이제 김 선생님도 좀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구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지역 사회나 행정 단위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르게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결국 그러면 이게 기승적 정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의 행정구역 단위로 모든 인구 문제를 그러니까 사고하는 건 문제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생활권 단위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와 도봉구가 있으면 의정부시와 같이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위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인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 그것이 사실은 인구 문제의 기본적인 두 축, 자연 증감과 사회 증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것들과 그러니까 맞닥뜨려질 때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사회적 증감이라든지 이제 그 이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양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포용성이라든지, 이건 이제 고령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포용성이나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질을 그러니까 일종의 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구역 단위로 문제를 봐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주간인구, 상주인구, 출생인구, 고령인구, 외국인구 등 관련해서 각각의 영역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정책의 기본적인 관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인구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 강기훈 청년 희망 팩토리 이사장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행사의 참 끝이 중요한데 제가 시간적 미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또 간략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생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90년생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앞서서 너무 대단한 분들께서 강연을 해주셔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인데,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의 사례가 그냥 이런 지역 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92년생이다 보니까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 활자가 생긴 시대부터 항상 기록되어 왔던 게 요즘 청년들에 대한 아쉬움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물론 세세한 내용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내용을 떠나서 이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약간 의미를 보게 됐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의 청년 세대가 왜 이런 거야 도대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현 시대의 현황들로 인해서 청년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약간 사실 해당 세대이면서 느낀 것은 약간의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너희가 이상한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현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좀 느끼게 된 것은요, 현 시대가 이렇게 청년 세대를 마주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청년 세대도 현 시대를 마주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책임감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사실 한 2013년 그 이전부터도 계속 언급되어 왔던 것이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었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을 때는 그 세종시 조치원읍이 아니라 그냥 영기군 조치원읍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것은 되게 시골이었고 주변에 저희 또래는 거의 없었고 그런 걸 보면서 특히나 또 4년 동안 제가 이제 초중 고등학교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반 학생들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음과 동시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 서로 간의 니즈를 서로가 채워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청년이지만 사실 사회에 나오면 뭔가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네라는 부분이 많았지만 사실 뭐 어느 세대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점점 맞춰 나가는 것이지 내가 한 발 뭐 문을 열었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세상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책에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에 나왔던 안정감과 재미를 추구하는 청년들도 이 지역에서 안정감과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는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데요. 앞서서 세종시가 이제 출산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높고 그리고 약간 발전하는 도시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신도시가 생기거나 혹은 발전하는 곳이 생기면 그와 동시에 낙후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동지역, 이 행복도시가 생기게 되면서 기존 원래 도시였던 구도심에 조치원읍이 많이 세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치원읍에는 2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고대와 홍대 그 분교가 있습니다. 해당 대학을 통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많으나 해당 대학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마치 제대하면 떠나듯이 다 떠나버리는 실정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고향은 울산이고요.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를 통해서 조치원읍을 처음 가게 되었었습니다. 거기 살면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그 지역이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좋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싶었어요. 그냥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과 같이 이 지역에서 같이 먹고 살면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선배들은 다 떠나고 저희 동기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후배들도 왜 떠나지 않느냐고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도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조치원읍에서의 그 저의 삶이 불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제 제대하고 나서 서울에 1년 동안 그 고시원에 살면서 반년은 알바하고 반년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약간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내가 뭔가 사회에서 뭔가를 같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소모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삶이 그러다 보니 그러면 뭐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지역에 내려갔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내려갔을 때 오히려 지역에 없는 게 많다 보니 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들 수 있는 게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좀 통계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되게 젊은 도시로서 36.4세의 평균 연령을 가지고는 있으나 작년에 유출된 인구 중에 대다수가 25세에서 29세입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2016년도에 고대와 홍대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혹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 한번 모였었습니다. 이 미술학원은 이제 홍대 졸업한
졸업생이 이제 진행을 했던 미술학원인데요. 이 사례도 되게 웃겼던 것이 원래는 미술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일을 못하겠다고 다른 지역 가야겠다고 이 미술학원을 닫겠다라고 했는데 이 홍대생이었던 선생님이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인수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것이 이제 고대 홍대 졸업생들의 그 사업하는 친구들, 디자인하는 친구들, 영상하는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좀 지역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에 어떤 수요 조사를 해야 될까를 논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온 결론은 저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사업하기 힘든 곳이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살기 힘든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는 현재 지금 청년희망 팩토리에서 임직원들입니다. 8, 9년 동안 이제 조치원에서 생존한 멤버들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6명만 있는데 현재 정직원이 1명 더 늘고 그리고 TF팀으로 8명이 지금 유급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희가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사실 뭐 대학이나 혹은 집이나 이렇게 어느 특정 공간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만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냥 뭐 사업을 같이 하자 혹은 뭐 이런 게 좋으니까 같이 해볼래라고 하면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또한 뭐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이번에 우리 이런 사업하는데 같이 해볼래라고 하면 뭔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을까,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그 소모임 위주의, 취미 위주의 처음에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뭐일까라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하진 않겠지만 세종청년 네트워크가 그 포털 사이트에 치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그냥 회원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된 회원들이 이곳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가집니다. 그 커리큘럼을 수료한 그 청년들만 저희가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누적으로 127명이 현재 그 청년으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위주로 진행되었지만 이제 로컬 청년들과 그리고 직장인들도 포함돼서 평균 연령은 26.3세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하고 싶은 거, 뭐 독서 모임을 하든 전시를 하고 싶다면 전시를 하고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는 모여봐라 우리가 전시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모임을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그 친구들에게 저희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조금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들은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높았고 해당 저희 협동조합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TF팀으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은 개인 사업자를 내면서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공동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다양한 또 청년들이 조금씩 유입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부터가 이런 지역에 발을 들이는 거에 있어서 한 번에 훅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 어느 정도 우리를 좀 마중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게 없으니 우리가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고민을 제일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청년들의 좀 니즈를 채워보고자 하였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2년 차가 되면서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런 활동이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정말 세종청년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함과 동시에 이 임직원들이 어떻게 정말 이 지역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기획 아카이브 조직 운영을 주된 업무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런 그 정책 전략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조성과 로컬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저희의 이제 수익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물론 일반 기업에 비하면 아직 저희는 이제 매출 4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비하면 많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입에 풀칠하는 정도가 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구나를 조금씩 느끼며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와 같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인근 부여, 공주 그리고 대전 그리고 멀게는 전남에 있는 그런 전남, 경남 이런 데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누차 하는 얘기는 청년 스스로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했을 때는 혁신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청년을 바라봐 줄 때 그냥 뭐 일할 일꾼이라던가 혹은 그냥 우리 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혁신 주체로서 봐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좀 희망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경험치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경험치가 너무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그 경험치를 가지신 분들에게 많이 전수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경험치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청년들이 해갈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또한 저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그냥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를 마주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좀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도 직접 해보는 청년도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계속 만들고 이 해당 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저희가 순이익은 정말 작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단순히 그냥 청년들을 뭐 서포터즈나 혹은 봉사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좀 더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유급으로서 그런 그 소정의 그 일거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 다 면접도 보고 심사도 봐서 그런 인턴처럼 채용을 한 다음에 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니 오히려 서포터즈나 봉사단으로 했던 친구들보다 유급으로서 일을 했던 친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차후 프로젝트들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면서 저희의 파트너로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막 청년들이 모여서 성공됐습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 지역에서의 또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습니다. 저희 팩토리는 정말 청년들의 주거나 창업 그리고 문화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 전문성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뭐 학위나 뭐 혹은 경력을 떠나서도 사실 그 살아온 시기에 맞춰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역에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저희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많이 여쭤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안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해당 민관학 그리고 민관의 형태로 관에서 이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시켜 주셨고 그리고 학교 3개 대학과 그리고 센터 등이 저희 청년 조직과 함께 업무 협약을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과 청년이 합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도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주민분들께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지역에서 그런 지역 지자체나 단체에서 좀 일을 만들고 주민들은 약간 수혜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또 생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업으로서의 접근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것은 주민분들한테 막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라고 했을 때 부담감도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는 행위 자체가 주민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다른 지역에 있는 유관 단체들 그리고 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역제안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두서없이 쭉 오긴 했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저희 청년희망 팩토리의 이제 한 가지 사례로는 물론 서울 수도권에 와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도 삶입니다. 그 또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 이 구성원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해당과 같은 일을 했다면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니즈가 있었고 저희가 그러한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물론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청년들이 가기란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의 연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대학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일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저는 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통해서 온 학생 그 청년들은 그 지역에 일단 대학 졸업을 하기까지 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청년들도 많아지겠지만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생기게 되면 그 지역에서의 또 상권 그 산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주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안정감 있고 재미있는 삶 당연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인프라가 다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에서 그 재미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청년들을 조금 더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사실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군청이나 이런 데 사이트만 봐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조금 더 나서서 진행을 한다면, 저희도 아직은 미비한 단체이지만 이렇게 선례를 조금씩 만들어감과 동시에 다른 팀들도 그런 선례를 만들어서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또 청년 활동가들이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